네, 안녕하세요. 화장품 공부하는 선생님 지한쌤입니다. 오늘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의 2부터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의 제외 대상인데요. 화장품법에서는 맞춤형 화장품을 법으로 이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개인의 니즈에 따라서 이런 향이 좋다, 아니면 난 보습이 필요하다, 아니면 난 미백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경우에 그러한 원료들이나 색소, 그리고 뭐 향료 이런 것들을 개인의 니즈에 따라서 넣었었죠. 그래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화장품, 그런 걸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화장품법에 따르면 여기 화장품법 제2조, 제3호 뭐 이렇게 나오죠. 제2조에 따르면 맞춤형 화장품에 제외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것들을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맞춤형 화장품이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고형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단순 소분한 것은 맞춤형 화장품이 아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형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은 을 단순하게 소분,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른 건 맞춤형 화장품으로 보지 않겠다. 그런데 이것은 그 법에 대해서 이제 해설을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고형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이 뭐냐? 고형 비누인 거냐? 아니면 고형 비누 플러스 알파인 거냐? 뭔 소리냐?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뭐죠? 고형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이란 화장 비누를 말한다. 근데 화장 비누는 화장품인데 고체 형태의 화장 세안용 비누만 말한다라는 거죠. 즉 무슨 소리냐면 이러한 것을 단순하게 소분한 건 맞춤 화장품이 아닙니다. 에서 이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고체 세안용 화장 비누라는 거죠. 즉 고체 형태의 세안용 화장 비누를 단순 소분한 것은 맞춤형 화장품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형 비누 등 이렇게 그쵸 이 해설을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화장품법 시행규칙에는요 모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화장품의 종류를 13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13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13가지 이름을요 여러분이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명확하게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거를 화장품의 유형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화장품을 13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각각 외우셔야 되고요. 각 유형에 해당하는 화장품에 무엇이 있는지도 꼭 구별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실제로 많이 나왔어요. 저기 그 어디지? 이 적용 문제로 2회, 3회, 4회 때 나왔는데 2회랑 3회, 특히 3회 때 좀 어렵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2회 때인가는 앞에 차수는 시험 문제가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많이 어려우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 안 줘요. 이거 안 주고 화장품을 좀 활용하는 막 이런 걸 해놓고 문제에서 단답형에서 화장품을 활용하는 그런 적용하는 문제를 내놓고 다음 화장품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3가지 유형 중에 무엇이냐 이렇게 나와요. 이걸 밑에 안 제시하고 이 화장품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립글로즈 뭐 립밤 이렇게 했어요. 립글로즈 립밤 이렇게 나왔어요. 립글로즈 립밤은 색조 화장용 제품이거든요. 이제 좀 오타 났네요. 색조 화장용인데 색조 화장품 제품이라고 나왔네. 색조 화장용 오타 났어. 색조 화장용 제품류거든요. 그래서 색조 화장용 제품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 기초 화장용 제품류 아닙니다. 색조 화장용 제품류예요. 립밤 이런 거는. 그런데 이 립밤 같은 경우에 립밤을 이렇게 제시해 놓고 다음 화장품은 유형 13가지 중에 뭐냐? 그러면 일단 그게 기초 화장용 제품류가 아니라 색조 화장용 제품류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색조 화장용 제품류를 쓰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색조 화장품 제품류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죠. 지금 제 책에 오타 나서 죄송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보도록 할게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조는요. 제조업의 등록과 관련된 사항이에요. 이건 맞춤형 화장품이랑은 관련이 없고요. 이 제조업이라는 건 화장품 제조업을 얘기하는 거죠. 화장품을 실제로 만드는 아니면 위탁받아서 만드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은 포장하는 사람들. 여기서 포장은 1차 포장하는 사람들. 즉 충전하는 이건죠. 충진 뭐 이런 거. 여튼 그런 거 하는 사람들 제조업자라는 거고요. 1항은 법 개정으로 삭제했으니까 넘어가고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 제조업은 등록이죠. 화장품 책임 판매업도 등록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신고였습니다. 우리 화장품법에서 다 배우고 왔어요.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화장품 제조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앞으로 법에 보면 이렇게 뒤에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뒤에 법에 보면 이게 뭐냐면 이것도 외워야 돼요? 아니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거 그냥 빼버리세요. 상관없어요.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화장품 제조업 등록 신청서를 작성을 할 때 진짜 종이에다가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들어가가지고 식약처 뭐 행정 포털 뭐 이런 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제조업 등록하기 버튼 클릭해가지고 뭐 인터넷으로 요즘은 다 적잖아요. 그런 걸 전자문서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등록을 신청하든가 아니면 직접 와서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든가 둘 다 상관없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알 필요 없어요. 이거는. 여튼 화장품 제조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이 4개인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저랑 같이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곳에 가는 겁니다. 식약처에 가는 거 아닙니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가는 거예요. 자, 어떤 서류냐? 첫 번째,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정신질환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가 아니다라는 의사진단서. 그러나 정신질환자여도 가능한 경우는 뭐냐면 경증. 그래서 정신질환자이지만 전문의가 화장품 제조업자로는 괜찮아요. 이렇게 한 사람은 이런 진단서가 있어야겠죠. 이런 진단서나 소견서 이런 거를 같이 제출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신질환자는 안 된다. 하지만 정신질환자라더라도 이런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적합하다라고 이런 문구가 있어야 되겠죠. 제조업자로 적합함 이런 말. 자, 그리고 다음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니라라는 진단서가 꼭 필요합니다. 의사의 진단서. 그러나 이거는 마약류의 중독자 인데 제조업자로 적합하다라고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즉 무슨 소리냐면 정신질환자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마약류의 중독자는 마약 중독하는 사람들은 의사의 진단서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가 아니다라는 의사의 진단서를 떼와야 됩니다. 마약 중독자이지만 제조업자로서 적합하다라는 진단서가 있어도 마약 중독자 못합니다. 제조업자. 마약 중독자가 아니라 마약류의 중독자라는 걸 또 여러분이 또 아셔야 돼요. 마약하고요, 마약류하고는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마약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마약류가. 그래서 항정신성 그런 의약품 이런 것도 다 마약류거든요. 그런 것도 마약류로 보기 때문에 항정신성 의약품은 마약은 아니죠. 그러나 마약류로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넓은 범주다. 그래서 마약류 이건 좀 세세하게 알아두는 거. 그리고 시설의 명세서 이거 너무 중요하죠. 시설 명세서가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몽땅 암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시설 명세서가 필요하다라는 거 정도는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위에 신청서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 신청서 받았겠죠? 소재지에 관할 소재지 청장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야 된다. 이거 뭐냐면요. 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만약에 이 신청한 제조소가 만약에 법인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이제 확인을 해야 한다. 법인인 경우에만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이거 그 사람 법인 보고 떼오라고 안 하고요. 이거 행정정보 이용해서 법인이면 다 그 행정기관끼리는 정보를 교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뭐 별로 그렇게 크지 않고요. 자, 사항 넘어갈게요. 지방식약청장은 등록 신청이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런 거 다 냈는데 괜찮다. 마약류의 중독자도 아니고 정신질환자도 아니더라. 그러면 그리고 시설 명세서 확인했더니 시설이 적합하더라. 그러면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장에다가 다음의 사항을 적고 화장품 제조업 등록 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등록 필증은 뭐냐면 필증은 뭐냐면요. 이거 자격증 같은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이 필증을 가진 사람만 제조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증 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양도 안 됩니다. 양도 팔아도 안 됩니다. 양도 양수 안 됩니다. 대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필증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제조업을 잠깐 한 3개월 쉰다. 그러면 이 필증 반납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필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다? 이 필증을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은 제조업을 해도 된다라는 뜻인데 만약에 3개월 동안 나 휴직할래, 쉴래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제조업 못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필증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업을 만약에 휴직을 하다가 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요. 3개월이 지나가지고 다시 내가 제조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방식약청에 가가지고 반납했던 필증을 받아오면 되겠죠? 자, 이 등록 필증에 뭐가 쓰여 있냐? 첫 번째, 등록번호 당연하죠. 그리고 등록 연월일 당연합니다. 이거 다 암기하셔야 돼요. 즉 제조업 등록 필증에 적혀 있는 것들 5가지. 그리고 화장품 업자의 성명, 업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아닙니다.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그리고 제조업자의 상호, 제조업자의 상호예요.
제조업자의 상호라는 거 중요합니다. 법인인 경우엔 법인의 명칭, 그리고 제조소의 소재지, 이건 당연하죠. 왜냐면 그 소재지 관할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소재지 당연히 필요한 거고, 별표. 그리고 제조 유형도 있어야 돼요. 선생님, 제조 유형이 뭐예요? 제조 유형 세 가지 있었죠? 뭐예요? 첫 번째, 직접 제조하는 유형. 두 번째, 위탁받아서 제조하는 유형. 세 번째, 1차 포장만 하는 유형.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이 유형 세 가지 중에 뭔지 이런 거 쓰고, 만약에 이제 화장 비누를 만든다, 그럼 화장 비누를 만드는 유형, 뭐 이런 식으로 쓰여 있겠죠. 화장 비누를 만들어서 판다, 그럼 화장 비누를 만들어서 파는 유형. 근데 파는 거는 제조업자가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조업자는 그냥 화장품을 만들기만 하는 거고요. 그걸 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만들고 팔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제조업 등록도 하고 책판업, 책임 판매업 등록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화장 비누를 만들어서 판다, 이렇게 만약에 제조 유형에 쓰여 있으면 이 사람은 제조업 등록 필증뿐만 아니라 책판업 등록 필증도 있다는 뜻이겠죠.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